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이번 달은 민간인 사찰 편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MB 시절에 그 심각성을 저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그쵸.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요. 그렇게 또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아주 초반에 이렇게 막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그 한 두 번째 변곡점 정도는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때 기사를 쓰는데 정말 불이 안 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묻은 휴지에다가 불 붙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인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면 여건도 별로 이렇게 녹록지도 않고. 그때가 MB 초반 그리고 중반 이때쯤이잖아요. 2008, 2010년도가. 생각해보니까 민주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던가를 잘 자각을 못했던 때인 것 같아요. 못했죠. 저 스스로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약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원래 누리고 있던 것들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PD수첩 이런 사람들이 광우병 그 이제 보도 때문에 뭐 기소도 당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기자들의 그 날이 살아있을 때라서 네. 그 매체들에서도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은 네. 기사를 좀 쓰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MBC가 엠빙신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배치가 쫙 밑에 되고 부각이 안 되고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때는 막 나름 내부적으로 싸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할 거라고는 기자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설마 그러다가 이제 실체를 좀 알게 된 사람들은 분개하면서 기사를 쓰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딴말 하지 말고 얼른 2편으로 들어가서 네. 스토리를 마저 들어보죠. 그러면 네. 2부에서 한겨레 김정필 기자 모시고 자세한 속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배우 허정도입니다. 한겨레 김정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김정필입니다. 언제나 반듯한 이 인사.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데 같이 출입을 했던 기자가 지금 이제 다시 검찰에 가 있나 봐요. 장이 섰으니까 저하고 같이 장이 섰어? 장이 섰지 지금. 저하고 같이 출입했거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가 있더라고요. 네. 파견을 가 있거나 뭐 이러면서 가 있는데 가끔 김프로쇼를 듣는데요. 이거 그래요? 뭐 그때 그 사건이나 뭐 이런 건지 좀 듣겠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목소리가 날티가 많아졌다. 옛날에는 없던 뭔가 자유가 느껴진다. 난 너무 좋아. 거기 약간 부럽다는 뉘앙스인 건가요? 그렇지. 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겨레 이 김정필 기자를 볼 때마다 이 반듯함. 참 관도 날티가 날 수 있어요. 네. 술 먹을 땐 달라지고. 방송 때만. 네. 자, 그래서 민간인 사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저희가 개괄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훑어드렸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자세한 내막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주 간략하게 미드 보면 왜 그 있지 않습니까? 프리비어슬리 온 짧게 한 1분. 네.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아, 6월 29일 날 PD수첩이 의혹을 제기했고요. 총리실이 의혹이 제기된 지 11일 만에 자체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직원 4명을 직위 해제하고 꼬리만 잘라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7월 5일 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나흘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느릿느릿 압수수색을 하죠. 그리고는 7월 3일 날 사찰 수사가 이제 막 보도가 되던 7월 3일 날 진경락이라고 중간 보스 정도 된다고 볼까요? 행동대장 정도 볼까요? 기획총괄과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7월 5일 날 이제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하기 전에 이틀 전에
그리고는 7월 4일날 밤에 자기 부하한테 장진수 주무관이라고 낯익은 네. 이름들이네요. 이분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점검 1팀 컴퓨터 다 지워라 가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7월 5일날 총리실에서 뭐 대책을 발표하고 검찰에 그 수사 의뢰를 하는 날 새벽에 장진수가 출근해가지고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요. 지우는 프로그램을. 네, 아주 정직한 이름이네요. 네. 컴퓨터 9대 하드를 싹 지웁니다. 그랬는데 7월 7일날 이틀 뒤에 진경락이 다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야 그거 프로그램으로 다운을 받아서 지우면 나중에 복구가 된다던데 돈을 좀 써도 좋으니까 더 확실하게 지워. 라는 얘기를 듣고 디가우저라는 이름은 들어봤나? 디가우징. 이거 들어봤지. 이때 나왔죠. 디가우징. 익숙한 이름이 이제 Forensic Dgauging. 네. 그래서 디가우저가 있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네. 4명 컴퓨터, 그러니까 이인규 그 이제 꼬리가 잘려진 거에 제일 위에 계신 분, 네. 이인규 지원관을 비롯한 4명의 컴퓨터 하드를 완전히 삭제를 하거든요. 그냥 복구가 불가능하게. 그게 약간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드를. 네, 제가 몇 번 봤는데 문서 세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넣으면 쫙 잘리는 거. 그런 것처럼 하드를 넣으면은 분쇄가 돼서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분쇄형이 있고 네. 완전히 강한 자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외형은 그대로 있는데 기록 기능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싹 다 한 그 네. 그냥 갈아버리는 게 있고 네. 그래서 띵 지나가지고 전자레인지 같이 띵 하고 나오면 네. 그건 멀쩡한데 네. 그냥 안에 있는 건 싹 다 지워지는 것도 있고 네. 디가우징가 여러 개 있거든요. 어쨌든 이때 이 디가우징을 해야 된다는 팁을 검찰이 줬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포렌식 가가지고 복구하면 복구가 되니까 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얘기를 한 거지. 요 내막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2012년도에 장진수 주무관이었던 사람이 폭로를 해요. 5천만 원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라는 게 폭로가 뻥 터지면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완전히 검찰하고 청와대가 그냥 이겼던 2010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다시 한번 뻥 하고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거든요. 2012년 언젠가요? 3월 초인데요. 그때 네. 그러니까 장진수 주무관이 총리실 네. 직원이죠. 네. 사찰팀의 직원. 이 1차 수사 때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와대나 그 총리실 윗선에서 회유와 네. 뭐 현금도 준다고 하고 대기업 취직도 시켜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회유가 있어 입막음이 있어서 네.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폭탄 선언을 하면서 네. 검찰에서는 재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생긴 거죠. 2012년 3월에 뭐가 있었냐면 한겨레 21에서 수사기록 10,000건 정도 되는 기록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진수가 항소심 이제 끝날 때였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제 뭐 요거 진행될 때거든요. 장진수 씨도 그 꼬리 잘린 4명 중에 한 명인가요? 그 이제 나중에 네. 꼬리 잘린 거는 3명인데 네. 그 뒤에 2명이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증거를 인멸한 네. 요 흔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장진수, 진경락이 이제 나중에 추가로 2명 더. 추가로 2명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1차 때 2010년에는 그렇게 부각이 안 됐어요. 네.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난 시간 거에는 안 나왔던 것 같길래. 그때 뉴스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조용조용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다른 이슈도 많고 막 이러니까 나오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처리가 됐는데 요 두 사람이 추가 기소된 게 9월 달이거든요. 2010년도 9월 8일에 이제 8월 11일 날 3명이 기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추가로 나왔는데 이건 조용히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때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한 거죠. 증거 인멸해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뒤를 잘 봐줄 테니까 협조해라. 그래서 이때 가서는 검찰 수사에서 협조를 안 해요. 그리고는 1심에서 자기는 뭐 기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기소가 돼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징역 10월인가요? 저기 우리 하여튼 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뷰 2년이었죠. 근데 나중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니까 뭐야 이거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징역형이 나왔어. 그러면 뭐 익숙한 스토리들이네요. 네, 네. 공무원 못 되잖아요. 네, 그렇지. 공무원 못 될 거면 뭐 돈을 주든가. 네. 돈도 뭐야 이거. 약간 해서 이렇게 불만이 조금 쌓여 있던 이런 상황인데 장진수 씨의 상고 이후 보충서를 한겨레가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이런 4명을 이제 기사를 씁니다. 근데 기사를 쓰는데 이 상고 이후, 그러니까 자기가 대법원에다가 쓴 이 기록, 내가 억울합니다. 라면서 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진경락이 차 안에서 전화를 할 때 그때 청와대 행정관이 옆에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 청와대가 지시를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냐면 최종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종석. 청와대 사람이라고만 합시다. 복잡하니까. 네, 네. 최종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장진수한테 대포폰을 준 사람이야. 처음에. 네. 대포폰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포폰을 줬다고 이석현 의원이 막 난리치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 써라. 그 대포폰을 준 사람인데. 최종석이. 네. 근데 검찰이 뭐 이런 이제 진술이 나왔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조사를 안 했어요. 최종석을. 불러다가 조사한 게 아니고 신박하게 출장 서비스를 합니다. 서울시내 호텔에서. 호텔로 가요. 출장을 가서 네. 최종석이라는 사람이 호텔로 오고 네. 그래서 호텔에서 만나서 조사를 하고는 기소도 안 해요. 그냥 참고인 조사만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러니까 원래는 조사도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수사 검사들이 그냥은 못 지나간다. 그래서 어렵게 한 게 친절하게 호텔에서. 네, 서울시내 호텔에 방문 서비스로 조사를 했죠. 그리고는 이 사람을 어떻게 기소를 안 하냐면 재판에 안 넘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라고 이유를 만들었냐면 대포폰을 빌려준 건 맞는데 네. 대포폰을 빌려주면서 이게 범죄에 사용될 거라는 거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인식이 말이야 없었다. 방구야 이게. 그리고 대포폰을 그럼 왜 줘? 그냥 전화를 주든 거. 전화는 왜 줘 또? 전화기 멀쩡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포폰을 주면서 네. 이게 범죄에 사용될 거라는 것까지는 몰랐으니까 이 사람 하여튼 말도 안 되게 만들어서 이런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했네요. 기소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청와대도 또 감싸줘야 되겠지 당연히. 네. 그 다음 해 2011년 8월에 주미 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빼돌린 거죠. 빼돌렸네요. 여기 예. 있으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잘 만들어서 보내줬어. 그리고 진경락하고 최종석이라는 사람은 노동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이영호 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내가 몸통입니다 했던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도 이제 같이 근무를 했던 아삼육인 사람들이에요.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실의 그 사찰팀 멤버들은 네.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출신의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찰팀을 관리했던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 여기도 이제 노동계 출신들이 좀 있고, 거기 비서관이었던, 그러니까 이영호 씨는 금융노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화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다가 한국노총에서 좀 활동하고, 그쪽에서 계속 몸 담다가 한나라당으로 와서 금융노조 쪽 일을 좀 했었죠. 그래서 당에서 좀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를 발탁이 되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인물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영호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에 있는 사찰팀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이영호 비서관 밑에 최종석 행정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관이 있고 네. 진경락 총리실에 있는 직원은 최종석 씨의 전임자였어요. 원래 이영호 비서관이 진경락 씨를 데리고 있다가 진경락 씨를 총리실 사찰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최종석 행정관이 온 거고요. 그리고 진경락 씨는 총리실에 있는 진경락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계도를 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거를 중간에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찰팀을 설계하신 분이군요. 뭐 실무적으로. 중간에서 실무적으로 이제 네. 컨트롤한 거고 뭐 하여튼 인물 관계는 요 정도만 머릿속에 일단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찰에서 파견 나갔던 검사가 그 이영호 비서관이 처음 왔을 때 그 인상평을 저한테 해준 게 있는데 네. 검사가 이제 특수부에서 좀 오래 수사를 했던 분이라서 뭐 사람을 보면은 얼굴 보면 대충 좀 견적을 낸대요. 반관상 뭐. 네, 그분 워딩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저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에 금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뭐 정말 껄렁하게 들어오는데 자기가 속으로 그때 분명히 사고 치겠구나. 그때 그럴 정도로 청와대에서 정말 막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이영호 비서관 집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사진이 한 장 나와요. 네. 압수수색해서 그 사진을 봤던 검사 얘기로는 당대 청와대 수석들이 뒤에 배경으로 멀뚱멀뚱 서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영호 비서관과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명박 대통령한테 총리실의 보고 내용을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에 뭐 실제 이제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뭐 그런 내용들 좀 나왔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서 뭐 사실은 위에 어지간한 뭐 수석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겠죠. 그 정도로 이제 막 하고 다녔던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보면 우병우 파가 있고 네. 최순실 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병우 파는 정말 얄밉도록 뭔가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나름대로 에이스들이 제 기능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좀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최순실 집파는 근본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막 가는 분들이죠. 네. 근데 딱 하나 있죠. 네. 그냥 친하다는 거. 네. 오랫동안 친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근본이 없는 짓들을 많이 하니까 많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요 무리들을 최순실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잘 비율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이영호 비서관실에서 공직 복무 뭐 이런 관련된 총리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라인은 민정비서관실이죠. 그렇죠. 근데 민정비서관실이 거기서 열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비서관이 아니 나한테 갖고 와 민정비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니들이 뭔데 자꾸 그렇게 나서지? 근데 그것도 나중에 무마시켜요. 이영호 비서관이 그건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히 위세가 좀 막강했던. 그러니까 우병우파는 절대 아주 눈에 띄게 월권을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법을 어기진 않죠. 뭔가를 나중에 가능한, 책이 잡히지 않거나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어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라 하면 말을 들어요. 듣고 뭔가 이렇게 자기 지위 내에서 대신에 그 지위를 합법적인 체계 안에서 굴릴 수 있도록 자기 요직에 사람을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안 그러잖아. 3인방은 없잖아 그런 거. 그냥 친하면 되고 무조건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 있던 그 사찰 집단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야 이거를 이 공직자 감찰하는 곳이 민정수석실 산하니까 이거를 잘 만약에 똘똘하게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우병우가 했던 것처럼 국정원에서 사람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그 값량은 안 되니까 민정수석실은 못 가고 그러니까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휘둘르고는 싶으니까 민정수석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 거를 지가 갖고 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하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양반들도 영포인가 그러면? 네. 영포죠. 네. 네. 이영호, 진경락, 최종석. 네, 다 영포예요. 영포 라인이에요. 다 영일만, 포항 뭐 이쪽 분들이다. 그렇죠. 사조직이죠. 사조직. 그러니까 영포회라는 게 뭐냐면 영일만 포항 출신의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모임이에요. 네. 영포 빌딩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그 사조직을 그렇게 기용을 한 거냐면 청와대에 이런 조직을 두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청와대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실에 아주 그늘진 곳에 조직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네. 그래놓고 기능적으로는 사조직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그 조폭 집단처럼 운영이 된 거죠. 그렇네요. 네. 말만 그렇게 총리실이지 총리가 컨트롤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혀 나중에 모르죠. 정운찬 총리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랬어. 자긴 전혀 몰라서 네. 그 나중에 사실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능으로만 놓고 치자면 국정원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국정원에다가 못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라도 쪽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전라도 쪽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돼 봐요. 그러면 서슬퍼럴 때는 얘기 안 할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다 모아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인사카드를 쓰거나 무기를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터지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별도의 장소에다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다 그냥 인맥으로만 끈끈하게 뭉쳐 있다 보니까 탁다른 짓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한겨레가 그런 기사를 쓰고 나한테 진경락이라는 사람이 시켰는데 시킬 때 청와대 행정관하고 같이 있었어요라는 걸 쓰니까 이제 막 이렇게 꿈틀꿈틀했을 거 아니에요? 발빠르게 경향신문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장진수 씨가 2012년 3월 6일 날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의 지시만 따른 거예요. 제가 재판 1심이 끝날 때까지도. 그러면서 그 1심이 끝나고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이대로는 얘기 안 하고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뭐 지금도 계속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겠죠. 지금 어딘가에서 무슨 다른 직장을 그 사람들이 뭐 마련해 주는 것을 예, 수용해서 대충 뭐 살아가겠지만 그 마음속의 고통은 그 없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최종석이 청와대 아저씨. 청와대 아저씨가 야, 이거 검찰이 먼저 이거 우리한테 팁을 줬다. 증거인멸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레이저 이런 걸 안 되니까 디가우징을 해. 라고 팁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도 이거 그냥 빈 박스 가져나가긴 뭐하니까. 야, 신문지 채워. 그 압수수색 끝나고 나오면 그 들고 나오는 파란 박스. 그렇지. 네.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나와. 그때 그 신문지 채워가지고 나왔다는 게 저희가 돼서 네. 그 나중에 최순실 수사를 할 때도 네. 플래시 터진 거에 막 네티즌들이 찾아낸 거예요. 네. 근데 그 학습이 이때 처음 된 겁니다. 아하. 신문지로 그냥 채워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그 조직도 이런 게 네. 책상 보면 왜 유리 깔아놓고 밑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검찰이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로 한 거지. 네. 그냥 신용만 한 거라는 거를 다 그냥 폭로를 해버립니다. 장진수가. 시원하게 털어버렸군요. 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 69개도 그냥 싹 다 공개해요. 녹취 파일. 폭탄이 터진 거지. 난리가 났습니다. 재앙이었죠. 청와대 입장에선. 근데 이제 그 녹취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최종석 씨가 청와대 아저씨가 야 수사를 어떻게 막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수사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구형을 그냥 벌금형 정도로만 해주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장진수가 씨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낮추냐 구형을. 그리고 구형을 그렇게 해도 법원이 세게 하면 나 실형 누가 책임질 나오는데. 건데. 그래서. 그러면 아예 기소를 안 했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딨냐 막 그러니까 이제 최종석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형이 책임질게. 내가 나가면 공인 노무사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면서 돈을 줬다 그러죠. 그렇죠. 네, 2천만 원인가를 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됐다 그러고 그냥 돌려주고 말았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제 5천만 원을 또 주죠. 근데 그때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받습니다. 그때 이제 다 끈떨어지고 뭐 공무원도 못 되고 하니까 네. 뭐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그냥 본인이 그 빚 갚는데 그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5천만 원, 5만 원권 100장 네. 그게 관봉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띠지로 묶어가지고 나오는 네. 그 돈이 왔는데 못 밝히거든요. 그때는 네. 청와대 특수활동비였을 거다 어쩌다 막 얘기만 있다가 결국에는 검찰에서 아 이거는 못 밝혔습니다 하고 끝났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그게 국정원에서 받아온 돈이었다. 장진수 씨가 당시에 밝힌 내용을 보면 최종석 청와대에 있는 분이 회유를 하면서 폭로하지 마라. 회유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네. 돈 줄게. 현대자동차 자리 마련해 줄게. 임원으로 네. 그래서 뭐 연봉 뭐 1억은 보장해 줄게. 벌금형으로 이제 낮춰주겠다고 한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 신분 유지하려면은 이게 금고 이상형이면은 공무원 신분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민정수석실이랑 얘기 다 됐으니까 그것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하고 돈도 총액은 뭐 나중에 이제 이영호 청와대에 있는 이영호 비서관도 뭐 주고 해서 장진수 씨가 받은 거는 총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안 받은 것도 있고 요번에 문제가 된 게 지금 뭐 김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천만 원. 네.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5천만 원의 출처였어요. 출처를 놓고 사실은 처음에는 좀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던 게 관봉이라는 게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서 한국은행에 오면 이걸 갖고 이제 그대로 보관돼 있는 형태 5만 원짜리 100장이면 500만 원이죠. 네. 그거를 10묶음을 비닐로 그대로 이렇게 포장한 상태 그걸 이제 관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일본식 표현인데요. 네. 관봉이어서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숫자도 써 있고 그래요. 뭐 기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걸로 사실은 출처 확인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관봉을 저렇게 과감하게 줄 정도면 출처 확인이 전혀 안 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확인이 안 되게 치고 들어올 수 없게 그 정도로 좀 힘 있는 기관일 거다라고 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당시에는 뭐 그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네. 장진수 씨는 뭐 그 돈을 실제 좀 쓰긴 썼습니다. 뭐 전세자금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유 작업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안 돼서 이제 장진수 씨가 이제 폭로를 하고 검찰이 이제 수사에 다시 재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죠. 3월 6일 날 폭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장진수가 계속 폭로를 해요.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 이영호 비서관이 2천만 원을 자기한테 줬는데 벌금형으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실형이 나오니까 자기가 이거를 8월 8일 날 신길역 근처에서 받았다가 그냥 다시 최근에 돌려줬다. 그리고 이전에도 징역나게 2천만 원을 줬었고 이제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총리실에서 와가지고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주는 거다 마련해서 그러면서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거 뭐 저기 처갓집에서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네. 조사를 했더니 네. 장인어른이 뭐 퇴직하면서 네. 받아온 퇴직금인데 뭐 돌아가신 장인어른 퇴직금을 준 거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이제 지나갔지. 말이 계속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 그 십시일반 모아서 노동부 직원들이 줬다. 네. 그다음 장인한테 빌려줬다 그러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유야무야하면 지나갔는데 3월 6일 날 장진수 씨가 이렇게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도 폭로가 여기저기서 막 계속 이뤄지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덮기는 덮어야 되니까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3월 16일 날 네. 10일 만에 특별수사팀을 또 만들어요. 뭔 놈의 특별 왜 이렇게 특별해? 아무것도 못 내놓으면서 이렇게 특별수사팀을 만드나 몰라.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또 구성을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수사를 시작합니다. 장진수 주무관이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연일 증폭되자 검찰이 결국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장진수 주무관의 첫 폭로가 있은 지 12일 만입니다. 이틀 전 돈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 내묵금 이영호 비서관님 마련해 주신 건데 아무 걱정 없이 받아서 쓰라. 계속 사양하다가 끝에 제가 결국은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사실일 경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장 주무관을 오는 20일 소환해 폭로 내용을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은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일단 증거인멸 부분부터 시작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불법 사찰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수사의 칼날이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까지 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결국 재수사를 택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2010년에 했던 수사에서는 3명 꼬리 자르고 네. 그 뒤에 증거인멸한 2명 조용히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폭로가 이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한바탕 수사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2차 수사할 때는 수사팀 구성을 평검사들은 몇몇이 상당히 수사 잘하는 강성 검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었어요. 다만 그 팀장이었던 박윤혜 부장이라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은 윗사람 말 잘 듣고 검사들 표현을 빌리면 이제 말랑말랑한 그런 스타일의 검사여서 위에서 이제 이 사람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되 문제는 이제 저 평검사들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잡음이 좀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초반에 좀 예상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고들이 나죠. 그때 열심히 수사하고 막 들이받고 난리 났던 평검사들이 최순실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빵빵 수사 결과가 나오고 막 이랬던 주포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 막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수사 무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래서 나오는 분이 이영호 씨입니다.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을 걸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이영호였단 말이에요. 네.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꼬리는 이미 잘랐어. 그러니까 꼬리보다는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할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을 지낸 이영호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정에
도움이 된다는 충정에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다는 것을 볼 수 없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청와대와 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익 씨 사건은 공직윤리지원실 직원들의 업무 미숙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청와대나 제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불법 사찰이라는 용어는 현 정부를 엄해하기 위해 업무이고 정치 공작입니다. 민정수석실도 무관합니다. 또한 KB 한맘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제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 사실. 내가 몸통이다. 사명감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러면서 막 기자들하고 피해서 도망가다 엎어지고 막 울고 막 진짜 막 기행을 했어요, 이때. 보통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도 몸통이라고 안 했는데 내가 몸통이라고 하니까 몸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폭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똘똘하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충성심은 있는 행동대장이잖아. 그렇죠. 약간 똘똘하진 않아. 똘똘하진 않아.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지시를 받았을 것 같아. 야, 너 선에서 네가 몸통이라고 좀 하자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내가 몸통이다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했던 거지. 저기서는 사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 뭐 몸통은 이영호 이렇게 이제 미다시를 뽑아서 쓰기를 원했겠지. 그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뭔 쇼를 하냐고 기사들이 다 쇼하지 말라고 이제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날 이제 기자회견한 내용 보면 말들도 막 서로 모순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삭제 지시한 건 맞는데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중에 막 혼자 복받쳐서 울고 막 그랬어요. 네, 막 눈물도 흘리시고. 아니, 볼만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분을 조사했던 검사들 평을 들어보면 완장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한없이 강한 스타일. 무식하게 그것도. 그리고 기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술 먹고 좀 이렇게 시비도 좀 거시는 것 같고 뭐 이런 기행으로 좀 구설에도 많이 오르고 뭐 캐릭터가 명확하네요, 이분은. 대충 그 정도 캐릭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거를 정리해보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유가 사실은 민간인 사찰에 실제 지시가 청와대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목적인 특별수사팀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밝혀 올라가니까 이영호 선에서 잘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영호와 이 아저씨가 멋있게 쇼를 해야 되는데 쇼인 것이 너무 뻔한 쇼를 해버린 거죠. 그렇지. 오히려 너무... 그래서 골치가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티나게 연기를 아마 TV로 보고 있던 윗선에서 누가 시켰어 쟤 약간 저 꼴통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청와대로 올라가기는 해야 하고 청와대에서 과잉 충성이 빚은 개인적인 일탈을 참사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짰을 텐데 이 연기를 못하는 바람에 이 조선은 몸통 아니잖아가 된 거죠. 그 이상을 올라가야 되니까 검찰이 이제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발견되냐면 1심 충성 문건이라는 이름 거창하다 진짜. 1심 충성 문건이라는 게 발견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자료라서 이거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총리실의 사찰팀도 아니고 네. 이 사찰팀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 몸통이 뭔가? 네.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총리실 사찰팀의 이인규 지원관, 그 위가 청와대의 이영호 비서관, 네. 그리고 그 위가 누굴까? 누구냐 대체. 네. 네.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수석급 그리고 비서실장 대통령. 그렇죠. 이렇게만 남는 네. 거죠. 딱 그렇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건이 검찰이 이제 이걸 압수수색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이밍은 이제 1심 충성 문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 문건의 타이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추진 지휘 체계. 총리실의 그 사찰팀을 운영하는 방식들. 네.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진경락이라고 이용호 비서관이 데리고 있던 네. 사람이 만든 건데 몇 대목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조직 신설 목적,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정권 코드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 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 수행에 차질,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 라인을 모색.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총리실의 사찰팀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1심 충성이라는 거를 이 네이밍이 붙은 문건이 된 이유는 네. 중간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VIP께 1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 그러니까 보통 1심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네. 근데 1심 한마음으로 이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조직. 네. 본인들 스스로 비선 조직이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고 이 비선 조직의 활동이 VIP를 한마음으로 모시는 거다. 이런 거를 나타낸 대목이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말씀드리면 정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고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통상의 업무는 총리가 네. 하고 네. 별도의 사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라. 네. 이런 한마디로 내용이죠. 밖에 내놓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은밀한 일은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민정수석실을 견제를 하는 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기들 업무를 자꾸 고용노사 비서관실에서 하니까 네.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문건에서 뭘 이렇게 만드냐면 대통령 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자료 요구나 업무 관여 하지 못하도록 보고 라인을 좀 정비하도록 감히 대통령 실장한테 뭐 이런 문건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VIP를 위한 별동대 조직을 네.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움직임, 뭐 네. 동향 뭐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이제 몸통이 이영호 비서관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해졌고, 그럼 위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네. VIP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좀 옮겨갔던 거죠. 아니 왜 고용노사 비서관실에서 이런 거를 자꾸 하지?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역할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노동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오려면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노동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용노사 비서관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권력의 최측근에 붙어가지고 네. 전횡을 휘두르고 싶으니까 그 업무는 사실 사정기관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민정수석실로 땡겨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본이 없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이제 생겨난 건데 사실은 이 1심 충성 문건 때문에 MB가 지금 골로 가시게 생겼어요. 예. 이게 정말 결정적인 이거 치명타. 발견이 안 됐으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된 스토리가 네. 정말 이거 진짜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 문건이 당시에 중앙일간지의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날 아침에 기자실 분위기는 정말 타사 기자들은 전부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재앙 같은 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어서 다들 이제 기사를 받고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놀랐었죠. 왜냐면은 검찰에서는 그때 청와대 관련한 수사라서 가능한 외부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게 굉장히 보안을
세게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건이 VIP가 걸린 문건이 밖으로 나가니까 검찰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기사를 썼어요. 아니라 그랬어, 검찰에서. 사실무근이다. 그랬더니 네. 문서를 깠어요. 거짓말 하는 거니까 네. 공개를 했죠. 문서를 까버렸어요.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일간지가 어딥니까? 중앙일간지. 아, 중앙에 있는 네. 일간지. 중앙일간지? 네, 중앙일간지. 근데 이 문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상황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사를 썼던 기자가 밝혀진 걸로는 검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이제 수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도둑질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네. 이게 MB를 골로 가시게 만들 만한 기사예요. 그리고 그 기자는 구속됐어요. 이 기자가 이제 전에도 좀 여러 차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특종을 많이 특종을 했거든요. 많이 그 원데이 투데이 하시던 방법이 아니군요. 네. 오래된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검찰에서 이제 1심 충성 문건까지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제 뭐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CCTV를 계속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주말 아침에 검사가 아닌 사람이 자꾸 이제 보이는 왔다리 거예요. 갔다리 예, 오고. 예. 네. 그러니까 주말 아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무실에 대한 보안 의식이 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출근들도 좀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러고 보니까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감찰이 덮쳤죠. 현장을 덮쳐서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했는데 네. 그래서 바로 구속되고 이제 실제 실형이 났습니다. 근데 뭐 이 경우가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중요한 문건이 만약에 보도가 안 됐으면 이게 수사가 동력이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이렇게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마냥 욕할 수만도 없는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뭐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죠. 네. 검찰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 문건에 대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수사를 했는데 덮으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웃겼던 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안 됐으면 네.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먹겠네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위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석 달 동안이나 수사를 했는데 네. 장진수가 폭로한 것 이상으로 못 밝혀냅니다. 당연하지. 뭐 못 밝혀냈겠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한 거겠지. 뭐 꼭지를 따야 되는데 네. 꼭지를 어떻게 따? 그러니까 안 딸 생각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걸레질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최종석, 이영호 이렇게 기소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수사가 이제 재수사한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취재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큰 사건이 하나 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네. 당시 파이시티 사건이라고 최시중, 박영준 씨를 구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간인 사찰 수사 중간에 갑자기 나오거든요. 네. 저 파이시티 사건이 이제 워낙 인물 밸류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최시중, 박영준은 네. 파이시티 사건이 보도되면서 서울지검의 민간인 사찰 사건 한 보름 정도 보도가 안 나와요. 또 묻히다가 또 나중에 그 파이시티 사건 가라앉고 나니까 그때 조금씩 이제 다시 또 맥이 보도가 끊어졌어요. 되고. 네. 그거 남 얘기하듯이 자기가 썼으면서 자기 사람 썼어. 파이시티 너 기사. 당신이 네. 묻은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이군요. 유체이탈화법. 그러니까 그때 든 생각은 제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면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특종을 이제 취재했을 때 보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지나고 나서 전체 국면을 이렇게 꽤 맞춰 보면 아 나도 이게 장기판의 조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최시중, 박영준이라는 분들이 뭐 그렇게 간단한 분들은 아닌데 그것도 중요한 수사였고 어쨌든 민간인 사찰 수사로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물타기가 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관련된 수사는 정말 진짜 물 묻은 휴지에다가 불 붙이는 기분이었다니까 그렇죠. 끝까지. 네, 네. 계속 왜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론이 들끓질 않아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공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네. 민간인 사찰이 계속 벌어질 때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어요, 이분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 사찰이 계속 벌어질 때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수석을 1차 수사를 잘 잡돌이 시켜놓고
법무부 장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거든요.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예요. 저 수사 잘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장관 있으면서 민간인 사찰 수사에 검사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게 되죠. 장관이 항상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민정수석 했던. 실제로 이제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포션이 나눠져 있어서 총장목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장을 찍는 사람은 장관이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위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사실은 총장 지휘하고 검찰총장이 또 수사팀 지휘하고 그러니까 연쇄 작용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권재진 장관 시켜서 민간인 사찰 수사를 관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 검찰 특별수사팀이 석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물론 중간에 다른 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상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총리실 직원들한테 3,500만 원인가 또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마사지를 했냐면 그냥 이상희가 가지고 있던 돈을 후배들한테 빌린 돈 이거 그냥 나눠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것도 딱 마무리해주고. 왜 자기가 자기 개인 돈을 이 사람들이 나눠줘? 왜 나눠줘 도대체? 나도 좀 나눠주면 안 되냐? 진짜 어처구니 없지 진짜. 그리고 이상희가 사실은 돈을 이렇게 주고 이 돈 줬다는 사실을 임태희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임태희는 서면 조사했어요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상희는 참고인 조사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정길 실장인가요? 거기는 조사를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랬더니 뭐 불러도 얘기 들을 게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안 불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서면 조사인가 하고요. 그리고 장진수 씨한테 5천만 원 줬다는 청와대의 장성명 비서관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핫하게 나오시죠. 네.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장성명 비서관은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주요 포인트에 있는 수사의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진수가 폭로한 최종석 그리고 내가 몸통이라고 쇼잉한 이영호 이렇게 두 사람만 딱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질질 끌다가 그냥 쓱 사라졌거든요. 1심 충성 문건이 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냥 조용히 그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끝난 데는 사실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 또 뭔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수사팀장이었던 박윤혜 부장 같은 경우는 수사팀에 있던 검사의 평이에요. 조서의 내용도 모르고 수사의 내용도 모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이 저기 앉아 있을까 늘 궁금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저 위에 뭔가 고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그냥 얼굴 마담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뭔가 좀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당시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이제 최재경 부장이 이제 그 고수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 수사팀을 대검 중수부에서 지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됐던 거는 이 1심 충성 문건이 나왔던 김경동 씨라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주무관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던 USB에서 이 중요한 문건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것도 희한하네. 왜 행안부 주무관이 그걸 갖고 있어요? 김경동 씨가 총리실에 파견을 가 있었어요. 장진수 씨 전임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습득한 정보를 사실은 다 폐기를 하거나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있었던 거지. USB 들고 나왔다가 압수수색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심 충성 문건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수사팀 검사들, 평검사들은 정말 펀치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정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목숨 걸고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그래서 실제 위에다 보고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보고를 거의 안 올려요. 박윤혜 팀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군요. 박윤혜 팀장한테는 선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선별적으로. 왜냐하면 박윤혜 팀장한테 보고를 하는 순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최재경 부장한테 가고 최재경 부장이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는 권재진 장관이 있으니까 권재진 장관은 민정수석 가셨던 분이고 청와대로 가는 거고. 그냥 일단 박윤혜 부장한테 보고하는 순간 그건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강골 검사들이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경 부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조급한 거예요. 왜? 법무부에서 계속
프레셔가 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네. 왜 보고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부장이 김경동 방금 말씀드린 중요 문건이 담긴 그 USB를 갖고 오라고 하죠. 이 이후에는 제가 전문 진술로 들은 거는 법무부에도 갔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소송 위험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네. 최재형 부장 통해서 USB가 네. 수사팀 밖으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물이 수사팀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담당 검사가 사표를 쓰겠다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립니다. 집에 가. 집에 갔어 그냥. 전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글을 쓰고 집에 가버렸어 그냥. 네. 그러고서는 다음 날 지휘부랑 면담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검사하고 몇 명 검사들이 이제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최교일 지검장이랑 면담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이었는데 아침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집에 찾아가요. 그 담당 검사 집을 찾아가죠. 오해였다. 그 다른 분 통해서 들은 걸로는 최재경 부장 얘기는 증거물의 보안을 위해서 내가 갖고 간 거다. 이렇게 놔두면 더 안전한 걸 왜 네, 갖고 이렇게 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해도 얘기를 해야지. 네.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아무 말 대잔치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사실은 중수부장이 네. 그냥 개별 검사한테 이렇게 막 찾아가서 만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찾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러워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네. 찾아올 일도 없지만 수사 열심히 한다고 만약 찾아오면 어떻게 여기까지? 아이고.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캥기는 게 있으니까 와서 이제 막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쪽팔린 일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담당 검사가 사의 표명했던 거를 다시 이제 걷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 이 검사들은 본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네. 며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빼버렸어. 예, 수사팀에서 뺍니다. 사표 썼는데 가가지고 야, 내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 하자, 잘해보자 우리.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웃 보내버렸어. 그러고서는 이제 명분은 만들죠. 그 3명인가를 수사팀에서 빼고 네. 5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명분은 수사력 강화를 위한 뭐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수사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준비 안 됐던 검사 5명 넣는 거는 정말 도움 안 되고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정말 그냥 병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되려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수사 중간에 4월 11일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 선거가 있으니까 VIP 1심 충성 문건을 설계했던 진경락 과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진경락 과장 조사가 핵심인데 위에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선거 전까지는 진경락 절대 소환 불가.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검찰에서 진경락 과장한테 출석 통보를 3번을 하는데 진경락 과장이 그냥 다 씹습니다. 그거를 듣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네. 그래서 혼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술서만 딸랑 내요. 위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배포를 부리기 힘들거든요. 미리 가이드가 갔겠죠. 네. 검찰에서 그 얘기 와도 씹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안 나옵니다. 진경락 과장이. 그리고 총선에서 당시에 여당이 승리를 하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경락 과장 불러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는데 이미 사실상 좀 힘이 빠진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에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2012년 대선을 앞둔 네. 봄, 여름 이때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결국 특별수사팀이 그냥 유야무야 잘 또 덮어가지고 두 번째 수사도 별 적이 없이 두 번째 수사의 나름 성과는 위에 이제 이영호 비서관하고 박영준 씨까지도 이걸로 여건은 넣었어요. 근데 VIP 1심 충성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박영준 씨는 관심이 아니죠. 그렇죠. 그 위가 관심이죠. 그게 사실상 네. MB 직할팀이라고 보고 그렇죠. MB가 뭐 다른 민정수석이니 뭐 비서실장이니 다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 그쵸. 네. 보고를 받고 네. 지시를 하고 그렇죠. 이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MB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는 그냥 슬슬슬 하다가 끝내거든요.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정권이 바뀔까 생각했더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보면 1심 충성 문건의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일단 살려야 되는 거고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에 못지않은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이시티 최시중, 그다음 박영준 정도는 내놔야지 VIP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와중에 이제 최시중, 박영준 거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남자라고 하는 그렇죠. 두 명을 사실상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산 게 아닌가, 네. 살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최수중을 또 일찍 내보내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나중에 나올 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1,000원짜리 집어 던지고 막. 1,000원짜리 왜? 그 구치소 앞에 와가지고 네. 나올 때 1번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던지기 좀 아까우셨나 봐. 아깝지. 1,000원짜리를 막 되게 다발로 막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1,000원짜리가 막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민간인 사찰 얘기는 이렇게 끝난 상태로 5년이 지나가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점에서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목전까지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갖고 관련자들 다시 불러서 진술을 받고 마지막 한 분을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은 시키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거든요. 네. 네. 내가 이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가 없는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시키면 그게 직권 남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의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권 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딱 떨어지게 모든 게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돈을 받았잖아.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먹거나 5천만 원 이상 되면 형량이 세단 말이에요. 특가로 돼서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걸리게 생겼는데 이 사건이 MB 정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여실히 쭉 관통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 용케도 맥이 다 있어서 서슬퍼르던 때 전방위로 사조직 만들어가지고 사찰하고 그러다가 중간쯤에 걸렸는데 모든 조직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싹 덮고 그리고 하필 또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뭐가 많이 네.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의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건 뭐 이제 물증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지나가고 정권 말기에 와서도 검찰을 잘 잡들이를 해가지고 정말 이때는 또 언론이 어지간히 다 순치돼가지고 뭐 저항도 별로 못하고 그냥 그렇죠. 스르륵 지나가가지고 아무도 손에 안 보는 뭐 이런 걸로 그냥 묻어서 지나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때 전달됐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밝혀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문건 뭐 이런 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지금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죠. 저는 조금 눈여겨서 보는 게 그래서 이거를 처리했던 당시 검사들은 어떻게 될 건가. 사실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검찰이 옛날에 잘못했던 검사들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또 잘라주고 하면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댓글 수사 방해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분들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당시에 수사 라인에서 방해하고 그리고 위에 보고하고 증거물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가 너무 막해서 네, 지금 뭐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 사찰을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원조라고 봐요. 민간인 사찰이 블랙리스트의 원조 사건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뭐 연예인 김민선 씨인가요? 네. 아, 김규리 김규리 씨인가요? 그때 이름이 김민선이었죠. 예. 네. 김민선 씨부터 김미화 씨, 네. 방송인, 김재동 씨. 윤도현.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지만 그거를 처음 스타트를 끄는 거는 민간인 사찰에서 다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료를 따져가면 전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늦은 그런 감이 있지만 네. 정의는 바로 잡아야죠. 10년이 지나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은 꼭 다시 재수사를 해서 마지막 몸통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때 2010년도에 사실상 이제 첫 사건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해왔던 사찰은 그 기관을 통해서 해왔던 일들은 스탑됐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 이제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네. 그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기능이 어딘가로 또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처음 없던 기능을 새로 만들었던 거라 네. 사실 없어도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맞는데 정권을 그래도 3년을 더 해야 되니까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는 만들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정원에서 가졌죠. 국정원으로 갔구나. 국정원에서 가졌죠. 네. 원래 하던 데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옛날에는 근본 없는 애들이 지들이 하려고 자꾸 하니까 혼선이 생겨가지고 티나고 막 국정원에서도 걸리고. 마찰이 생기고 네. 막 이렇게 좀 삐그덕거렸는데 네. 그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준 애들이 없어졌잖아요. 네. 폭파되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잘하는 애들이 그냥 쭉쭉쭉쭉 진행을 한 거예요. 프로답게 또 세련되게 그렇지. 하니까 네, 세련되게 해가지고 잘 걸리지도 않고. 목에 금줄도 안 달고 있고. 그 당시 이제 민간인 사찰 때 그 사찰했던 문건 내용들을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네. 2차 이제 재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이 조직이 비슷한 기능을 했던 조직이 이제 참여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참여정부 때는 정상적인 공직 감찰 네. 자료들이었어요. 공무원의 어떤 감찰 문제들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다수 집어넣습니다. 참여정부도 이랬다. 근데 참여정부는 문건이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제가 봤는데 네. 전부 공직 감찰이었어요. 그리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근데 그거를 유독 강조해서 참여정부도 이랬더라. 그런 것들이 전부 위에서 설계돼가지고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찰 문건을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사찰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고위 공직자가 바람을 피는 거를 총리실 사찰팀의 한 직원이 저는 그 문건을 보면서 도청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좀 리얼리즘적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편의점에 불륜 여성과 불륜 여성의 뭐 아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계산할 때 뭐 아들 뭘 사줘야 될까 뭐 이러면서 뭐 초콜릿 사줄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막 디테일하게 넣고 뭐 술집에 가서 뭐 서로 이제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멀리서 보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불륜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주요 인물들 보면은 대법원장 지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김문수 경기지사 자기 편 아닌가요? 이분은 이런 분도 막 해요. 네. 그리고 박원순 씨도 있고 뭐 당연히 사찰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건 내용이 검찰에서 밝혀낸 것만 한 2,800건 정도 됐어요. 그 중에 뭐 물론 이제 참여정부 때 정상적인 감찰 내용들도 있긴 한데 근데 내용들이 정말 잡다한 정보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열일하셨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뭐 위험성 그리고 그때 벌였던 정말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저희 지난 방송하고 이 방송을 쭉 들으시면서 뭐 세세한 내용이나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아 진짜 개차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좀 맥을 껴서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MB가 처벌을 받게 되거나 뭐 관련된 검사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 MB 때는 돌이켜 지나고 생각하니까 참 비열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단히 비열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때는 그냥 무식한 시대였고요. 그렇죠. 네. 대놓고 그냥 했죠. 네. 거기는. 근데 MB 때는 교묘하고 비열한 시대였던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진행형 혹은 뭐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늘 국가는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정파들이라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들 그 수집하고 이런 거에 대한 유혹들이 항상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뭐 그렇지 않는다고 지금 하고 뭐 실제 그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다음에 또 어느 정부가 잡든 간에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사람을 사찰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하게 국가를 위한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 정권을 위한 충성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또 늘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얘기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거를 막으려면 항상 중요한 게 그냥 저런 것 같아요. 일벌백계. 그래서 이런 일을 과거에 저질렀던 사람이 엄청나게 크게 그 벌을 받는 게 선례가 있어야. 그렇죠. 네. 다음번에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내가 만약에 걸리면
그때 그 사람이 받았던 만큼 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한 번쯤 움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네.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나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걸로 항상 맨 위에 있는 사람만 책임을 묻고 밑에 실행했던 사람들은 그냥 풀어주는 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본보기를 조금 쌓아놔야.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윗사람 말 따라서 난 그냥 했다. 이 사람들 봐주면은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이익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선례를 늘 남겨서 네. 처벌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서 네.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 예들을 남겨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MB. 자, 2시간에 걸쳐가지고 민간인 사찰 1차 수사, 2차 수사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 중에서 하나를 정리해가지고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 내용이 너무 이제 많고 길고 하니까 책으로 좀 정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많이 하여튼 사주세요. 책도 안 나왔는데 벌써. 뜬금없는 결론 뭐야. 열심히 쓸게요도 아니고. 그렇지. 너무 미리 하면 홍보가 좀 안 되지 않나? 아니, 괜찮아. 지금부터 계속 해놔야 돼요. 끊임없이. 네. 저 참. 자, 아무튼 다음 달에 또 그때 그 사건 가지고 찾아뵙고요. 네. 김정필 기자는 이 정도에서 이번 달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